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베이징天安문 광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1959년 김일성, 마오쩌둥, 크루쇼프가 함께했던 그 자리에 2025년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함께 선 건데요.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만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분석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진핑의 스트롱맨 연대 과시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대동한 점에 주목해 후계 구도를 국제무대에 은근히 드러낸 거 아니냐고 해석했는데요. 북중러 정상의 손 맞잡기. 중국의 반서방 도전장이란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북한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9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봉화군이 베트남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애인 차에 대한 얘기 나눌 텐데요. 일단 네. 장애인 차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장애인 차 하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이동수단,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라든지 각종 이동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동수단에 관련돼서 실제로 장애인의 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개조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용을 일반적으로 장애인차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본인에 맞는 이 개조된 이 장애인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의 어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러한 실태 자체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일단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차 개발과 보급, 이건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직도 이 사각지대, 이 후진적이고 낙후된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장애인 관련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선진국의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이너가 바로 사회 약자를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이 교통 약자도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이동권을 갖고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회다 그러면은 특히 장애인들은 이동을 못하면 죽은 목숨하고 똑같다 그랬죠. 방콕이라 그랬죠. 바깥에 활동 못하면 죽은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휠체어 같은 것만 하더라도 보도 턱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계단 한 계단이어도 장애인들은 이게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장애인 마이너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중요한 제도적 지원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형식적인 것도 많고 유명무실한 것도 또 많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하게 되면은 우리하고 틀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90%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인은요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 다 뭐 교통사고나 일반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각을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여유 갖고 지원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 자, 장애인들이 이 어떤 이동수단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중교통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데 대중교통하게 되면은 버스나 보통 지하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버스 탈 때 보면은 버스에 그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버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갖고 이거를 탑승해서 움직이는 거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식적으로 설치만 돼 있고 비용만 많이 들였지 출퇴근 시간은 고사하고 일반 시간에도 장애인이 나와서 이거 리프트 내려서 또 정상 종작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해보지를 않아서. 네. 근데 이거 하게 되면 10분, 15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거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이용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휠체어 타고 그 턱을 건너서 지하철을 옮겨 탄다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결국 대중교통수단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되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문턱을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방법인데 이것도 네. 한두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급할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장애인인데 자가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 장애 정도에 맞춰서 각종 튜닝 장치를 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발을 못 쓰고 팔만 쓴다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나 페달을 발 대신 손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 컨트롤 장치 같은 걸 껴줘야 되는데 뭐 자가용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기 몸에 맞춰서 이 개조해주는 비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1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큰데 결국은 자가용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이 되고 입증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호주, 일본, 미국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장애인들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수단 거의 어렵고 또 택시도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전체적인 것이 이동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이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차량이 유일한 해법일 것 같은데 현재 국내 상황이 자가용 차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가용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가 있어서 네.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에 따라서 자동차를 튜닝하게 되면은 위원회에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 어떤 장치가 들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면은 이런 비용은
정부가 어떻게 비용을 빌려주고 어떻게 마련해 주는데 왜 일반인들이 수천만 원, 뭐 5천만 원, 1억을 개조 비용을 마련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바로 선진국들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1,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줘요. 1,500만 그래서 원. 1,500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경증 장애다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500만 원이니까 어거지로 만들어서 1,500만 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반대인 경우인데 자 1,500만 원인데 내가 중증 장애인데 1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1,500만 원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도저히 이 개조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이 1,500만 원이라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자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취업이 이미 확정돼서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허. 그것도 웃기는 거죠. 뭐냐면은 이 이동권을 갖고 취업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취업이 확정돼서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준다는 거, 그리고 획일적이라는 거, 이 부분들은 계속 제가 10년 동안 이상 강조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차등 지원이고 그 비용에 대한 것들도 크고 적든지 간에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가가 바로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무하다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는 우리보다 수십 년, 50년 이상 앞선 선진국들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국내에는 장애인 전용 차량을 제대로 개발하는 제조사가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 제조사 하게 되면은 뭐 글로벌 기술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너에 대한 관련된 장애인 관련 개조 차량의 전시회 같은 데 보면은 전시회 가보시게 되면은 장애인 관련 차량 전시된 거 한 대도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바로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일본이 그 일반 대중교통수단 아까 전철이나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옮겨 탈 때 10분, 15분 기다려줍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기다려주는 문화에 대해서는요. 배려에 대한 거. 거기다가요. 한 가지 가장 부러운 게 일본의 전시회를 종종 가는데 이 장애인 관련 차가 수십 대씩 매년 틀린 모델들이 전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정부도 들어와 있고 제조사도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 개조 회사도 들어와 있어서 이 같이 뭉쳐서 융합적으로 전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전시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조사의 어떤 관련성도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이런 관련된 차 자체의 전시가 없고 또 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까 핸드 컨트롤 같은 장치 말씀드렸는데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장치만 국산 모델이지 난이도가 좀 높은 모델들은 다 수입 제품입니다. 수입 제품이니까 가격이 몇 배 비싸겠죠. 네. 그리고 고장나면은 AS 받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싼 거 그냥 쓰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지금 말씀드리시면은 이거는 진짜 중요하겠다. 또 주무부서 보건복지부나 국립재활원도 있을 거고 또 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 등등 관련 부서가 6-7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 왜 불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예전에 이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같은 거 할 때 국회에서 토론회를 해서 다 모이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관련 부서 책임자급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왜 불렀어요?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나하고 다른 부류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저쪽에 관련돼서 일을 해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가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네. 일반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걸 네. 구분해서 보는 시각 또 이 자꾸 색안경 끼고 본다든지 그 장애인들 본인들이 더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출퇴근 시간 지연시키고 막 난리 났던 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방법은 잘못되어 있지만은요. 충분히 그럴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긴박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절박함이 있는 거죠. 좀 아쉽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마지막으로 장애인차 개발과 보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동차 그리고 이 제조사들, 정부 또 국민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한테도 정부 관련 부서가 홍보나 캠페인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색안경기를 보는 시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대중교통 수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까 자가용 개조에 대한 것이 답이다. 선진국이 이미 답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무적인 것은 장애인 택시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에서 나오는 모델 자체가 일반인, 장애인 모두 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택시가 본격 보급이 됩니다. 예, 개발이 돼서 일본은 벌써 활성화돼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확대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차가 보급이 되면은 기존의 장애인분들이 콜택시 불러서 한두 시간 전에 예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홍보 캠페인 또 정부 관련 부서, 관련 단체 또 이런 이 전문가들도 같이 융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첫 단추부터 다시 내는 자세 그리고 선진국을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한꺼번에 좀 연차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3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봉화군이 베트남 왕조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베트남 벨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봉화군에 베트남 정부 대표단이 찾아오고 베트남 리태조의 동상 제막식도 있었는데요. 현재 봉화군에는 베트남 왕조의 후손이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기도 합니다. 화산 이씨 봉화 종친회 이시창 사무국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화산 이씨 집성촌과 종친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화산 이씨 집성촌은 경북 봉화군 동성면 장평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정착한 뒤 대로 이어 살아온 한국에서 유일한 베트남 리왕족 후손의 마을입니다. 종친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서 후손들이 뿌리를 지키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정을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산 이씨가 베트남 리왕조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청취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집성촌의 뿌리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산 이씨는 베트남 최초의 독립통일왕조인 리왕조의 7세손 이용상 왕자께서 1226년 옹진반도의 화산지방에 정착하시면서 시작되었고 베트남 리왕조 리태조를 시조로 하는 성씨입니다. 네. 네, 왕자께서는 그 당시에 고려인을 잡아가는 해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해주었으며 1253년 12월 몽골군의 침입 때에는 옹진성에 토성과 목책을 쌓고 그들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네. 그공으로 고려 고종으로부터 관직과 함께 화산 인근 30렬이 시급 2,000호를 하사받고 화산군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둘째 아들 이일청 선조께서 안동 부사로 부임하시면서 저희 봉화가 집성촌의 터전이 되었고 네. 저희 가문은 이 땅에서 800년의 뿌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런데 1992년 수교 전에는 외지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던데요. 수교 이후로 또 최근 베트남과 한국 관계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후손으로서 어떤 변화 같은 걸 체감하시나요? 네, 그 모욕적인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네. 한국 사람이 무슨 베트남 왕족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는 월남 리왕조의 후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절대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1992년 한배 수교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양국은 경제와 문화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30만 명 넘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형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 베트남 왕조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뜻깊게 느껴집니다. 현재 봉화군은 약 2천억 원을 들여서 K 베트남 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종친회에서는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그 K 베트남 밸리 사업은 저희 후손들에게 오랜 꿈이 실현되는 뜻깊은 일입니다. 네. 종친회는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며 각종 행사와 교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봉화의 K 베트남 마을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유일한 역사적 유적지이자 정신적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봉화 지역에도 이곳이 베트남인들이 참배와 기도의 장소이자 문화, 역사,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준공식이랑 리태조 동상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소감 어떠셨나요? 네, 얼마 전 그 리태조 동상이 세워지고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던 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네, 이로써 이태조 동상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리태조의 고향인 박민성, 그리고 이 구후손이 정착한 대한민국 봉화에 세워지게 되어 모두 세 곳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태조 왕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모든 국민이 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화산 이씨 집성촌에 최근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주민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분들과는 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저희 마을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주민분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그분들을 이제 새로운 가족처럼 맞이하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문화 행사를 같이 하고 명절도 함께 보내면서 마치 잃었던 친척을 만난 듯한 따뜻함을 느끼곤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런 맞습니다. K 베트남밸리가 완공되면 역사, 문화, 관광, 교류의 거점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하시나요? 네, 앞으로 K 베트남밸리가 완성되면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양국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주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마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젊은 세대가 다문화와 공존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끝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민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역사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산이 씨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얼마나 깊은 인연을 이어왔는지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두 나라가 친구를 넘어 가족처럼 더욱 따뜻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특별한 인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화산 이씨 봉화종친회 이시창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국정수행 지지율 어떻게 나왔나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이지만 반등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전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무선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3.6%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42.3%로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내려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갔는데요.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이 상당히 또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주 연속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8월 11일 대통령 사면이 결정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여가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조금 이제 가라앉고 다른 이슈, 한미 정상회담, 즉 대통령의 이 순방 이 부분이 가장 또 보도도 많이 되고 전달됐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2.2%포인트라는 것은 아주 큰 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내려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기 3개월여 정도 됐네요.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 임기 초반이죠. 내려가는 경우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에 따른 지지층들의 이 결집,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테크니컬 바운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하기 또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또
위기감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바로 한미 정상회담, 또 해외 순방의 효과, 또 지지층들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긴 했는데 회담 분위기가 좋았지만 각종 현안들이 여전히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뭐 크게 지지율에 반등하지 않은 이유가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큰 폭으로 훌쩍 올라가려면은 순방에서 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왔을 때는 임기 초반에 더 많은 지지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5%포인트, 많게는 또 7%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내리기가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해외 순방 때는 국가 정상으로 예우도 받고, 또 네. 상당히 또 주목도 받고, 해외 나가서 시차 적응도 못하고 고생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곧 이제 이 서울공항에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내린다. 곧 이제 이 비행기는 성남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대통령도 또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이렇게 앤드류 공군기지에 내릴 때는 상당히 또 이 마음이 복잡해져요. 트럼프 대통령도. 네. 그래도 외국 나갈 때는 미국을 대표해서 대접도 받았는데 국내 들어가면 이게 대통령도 복잡하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그렇겠죠. 검찰도 조직 개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또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한두 가지 신경 쓰기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릉에 가서 또 가뭄이 일어나는 곳에 오봉저수지에 가서 그렇죠. 확인도 해야 되죠. 네. 이런저런 일들 또 안동도 와야 되고 부산도 가서 또 어떤 상황인지 전국을 또 누비면서 또 확인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 또 예산 관련된 검토도 해야죠. 그러니까 눈코뜰 새 없이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순방에 나갔을 때는 좀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이 대체로 이제 공업 단지들이 많죠. 울산도 그렇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좀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공장도 있고 조선소도 있는 곳이 바로 또 경남입니다. 네. 이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2.1%포인트거든요.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뭔가 좀 더 파격적인 내용들이 나왔더라면 이 지역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상당히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든지 또 원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지금 전성절 관련해서 북중로는 같이 나란히 막류에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좀 더 이제 손에 쥐는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냐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또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또 대통령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민생 파격 지원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예고했는데요. 이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이 대통령의 이 국정 행보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의 이슈로 본다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안경입니다. 네. 안경?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경은 경제고요. 안은 안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베이징에 방문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보와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북중러가 저렇게 김주애 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후계 4대 세습 구도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미일 협력은 얼마나 긴밀한가 이런 부분들이 안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죠. 특히 이제 국내 이슈로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는 54조 원 늘어난 728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진척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시정 연설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이제 예산에는 민생 소비 쿠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지원들이 육아 지원 또 이런 민생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54조 늘어난 것은
좀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적자 재정을 하면서도 마중물을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씨앗 예산론이거든요. 하나의 이제 용어로서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이제 지금 뭐 몇몇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씨앗 예산론. 그러니까 씨앗이 없다고 해서 논밭을 묵혀놓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어떻게든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예산 철학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자영업층, 또 블루칼라층 이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4조가 늘어나는 예산 이 부분도 상당히 또 한 100조 정도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AI를 포함해서 국가 성장 동력 쪽에도 상당히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재정 투입을 통해서 세수가 또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를 우려합니다만 부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히 이제 40대 또 주부층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날짜가 이제 이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제 실시가 된 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잠깐 인터넷 부분이 좀 혼선이 있어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이제 수치상으로는 잠시 뒤에 지금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두 정당 모두 지금 지지율이 일단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지난 잠깐만요. 네. 인터넷이 고르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6.7%, 그리고 국민의힘이 36.1%로 약 10.6%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도 올라갔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그것은 양쪽 다 결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원하는 검찰 이 개혁 법안을 조직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결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막 전당대회를 끝낸 이 국민의힘은 진용을 갖추고 지금 또 여러 명의 이 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또 이 법사위에서는 추나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추나 갈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추나요법이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아닙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인데 지금 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초재선 의원들이 맡는 법사위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통과하는 길목이 바로 법사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양 정당이 한치 양보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나경원 5선 의원입니다. 이 간사로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 근데 지금 선임 과정부터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뭐 이제 거의 뭐 막말에 가까운 또 언쟁까지 벌이면서 한치 양보 없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 볼 때 향후의 일정들도 그렇습니다. 특검이 또 추가적으로 기간과 또 인력이 확대되고 연장돼야 되는 법안도 지금 소위를 이제 통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마치 진영이 더 결집하는 것처럼 양정당의 대결 구도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도 인사청문회장부터 법사위 회의실까지 지금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추미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도합 11선이에요. 그런데 사실 야당 간사를 그냥 선임해 주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왜 안 해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명분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몇몇 사법적인 수사 또 재판에 이제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상당히 지금 이 전쟁에 부각이 되고 있죠. 추나 그렇죠.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른바 이제 민주당 범여권 쪽에서는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 내란의 이 국면에서 바로 거기에 동조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인물이 어떻게 간사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랬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간사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선정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간사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사와 간사 간에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이런 명분을 내걸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종의 의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추미애 위원장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이 마지막 길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경기지사일 수도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이 직격하면서 발언을 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듯이 우원식 국회의장 다음에 국회의장이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경기지사나 국회의장 다음의 목표는 대통령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제가 표현을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전쟁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충돌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미애 의원, 일각에서는 또 추미애 뭐 장군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나경원 의원은 앵커께서도 그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굳이 이런 싸움판이 벌어질 텐데 왜 5선 의원이 추미애 6선, 나경원 5선 11선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싸움판이 벌어질 게 뻔한데 왜 여기를 간사를 가려고 하냐.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명분은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중진이 좀 희생해서라도 가서 이런 법사위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야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내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명분인 반면에 네. 또 다른 이 의중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추미애 이 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른바 기억나실 거예요. 추윤 갈등.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은 뭐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전국적인 인물로 대선급 인물로 부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도 추미애 위원장과 한판 승부를 통해서 본인도 대선급 후보로 대선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중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부터 법안, 국정감사, 예산국회 계속해서 충돌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가만히 더군다나 우리 이제 안동 지역은 뭐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사실은 으쌰으쌰하는 협동이 우리의 이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렇죠. 정치판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서 전혀 여야가 생각이 달라요. 또 그리고 검찰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또 검찰청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 중수청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놓고서도 이게 행안부로 가야 되느냐 또 법무부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네. 공무원인 서울 동부지검의 임원정 검사장은 이건 공무원입니다. 검사장은. 근데 보통 우리가 검사의 세계는 좀 상명하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치받았다. 여기다가 이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있는 인사들을 가리켜서 개혁 오적이다. 마치 을사오적처럼 개혁의 큰 물줄기를 거스르는
뭐 역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근데 현직 검사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대통령실은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사장이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위계 질서, 더군다나 검사장이 오적이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여권 내에서도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민영배 의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임원정 검사장 등은 이제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아예 싹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 가서 아예 법무부에 남겨놓을 생각조차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토론을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다시 그는 대통령실에서 거둬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이 토론을 주재하게 된 경우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의 그 장면이 또 재현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듣다가 도무지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수가 있다. 그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문제는 검사의 문제더라도 대통령이 너무 이런 갈등에 휩싸이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대통령도 지금 검찰을 어떤 식으로 조직 개편한가. 근데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9월 25일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날짜까지 추석 전에는 이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적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청취자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20초 남았습니다. 뭐 정치구단, 정치 12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정부 논의 끝에 행안부로 가기로 돼 있다. 중대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직 어느 쪽에서도 공식 발표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거론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난항 속에 빠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